인사의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안 될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자, 오늘의 주제 우주 대포예요. 우주 대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또 오랜 시간 동안 그 대포라는 기술은 정말 세월에 걸쳐서 중세 시대 때도 정말 그 전쟁 때 많이 사용했던 그 대포 기술이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 동안 인류의 꿈 중에 하나가 대포를 쏴서 인간이 달에 갈 수 있는가 이런 꿈들을 꿨단 말이죠. 과연 인류의 꿈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대포를 쏴서 우주로 갈 수 있을까? 요 얘기의 가장 시발점은 1728년 바로 뉴턴이죠. 지금 현대에 와서는 이제 요거를 이제 뉴턴의 캐논볼 혹은 한국말로 이제 뉴턴의 대포알로 알려져 있는 그런 책인데, 아이작 뉴턴이 상당히 많은 연구를 많이 했었죠. 많이 연구를 해서 우리에게 많은 과학적인 성과들을 제공을 해줬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했던 만유 인력과 또 중력 아니겠습니까? 중력. 사실 이때는 뉴턴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중력의 신비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사실은 수학적으로 중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가상 실험이죠. 가상 실험. 무슨 실험을 했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실제로 이제 뉴턴이 썼던 책이에요. 뉴턴이 썼던 책에 있는 그림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뭐겠습니까? 지구예요, 지구. 지구에서 높은 산, 성층권까지 올라가 있는 높은 산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리고 거기에 아직까지 만약에 공기 저항도 없고 중력이 없는데 지구에서 돌을 던졌어. 돌을. 높은 산 깊은 골 적막한 산아, 그거 아니고요. 뉴턴이 가정을 한 거예요. 그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에서 올라가가지고 돌을 던진 거야. 만약에 지구에서 중력과 공기 저항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우주 밖으로 가겠죠. 쭉 직진하겠죠. 여기로 치면은 여기서 돌을 던졌어. 그럼 쭉 직진을 하겠죠. 그죠? 근데 하지만 지구는 어떻습니까? 지구에는 당연히 중력이 있습니다. 중력이 있기 때문에 뉴턴이 이 가정을 하고 지구의 중력까지 계산을 한다면 이 돌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이에요. 지구에 중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돌을 던져. 그럼 어떻게?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겠죠. 근데 이 떨어지는 거리가 내가 돌을 던지는 그 속도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돌을 던지는 속도가 느리면 여기 떨어지고 좀 빠르면 여기 떨어지는데, 어느 정도 이상의 속도로 돌을 던지면, 야 이거 봐봐, 궤도를 돌기 시작하는 거죠. 인공위성처럼. 이게 바로 인공위성의 원리입니다. 사실은 이제 뉴턴이 뭐 인공위성을 이렇게 만들면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건 아니었는데, 이 중력의 힘에 의해서 내가 돌을 던지는 속도가 일정 속도 이상이 되는 순간부터는 중력과 던지는 속도의 결합에 의해서 궤도 운동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돌이. 놀랍죠. 요게 뉴턴이 무려 300년 전에 계산한 결과입니다. 이 궤도를 돌기 시작하는 속도가 초속 7km 이상의 속도로 돌을 던지면 그 돌은 계속 지구를 뺑뺑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에 의하면 초속 7km 이상으로 던지면 돌이 궤도 운동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 이상으로 던지면 이제 포물선을 그리면서 돕니다. 약간 그 타원형의 궤도를 돌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가 심지어 초속 10km를 넘기 시작하면은 이 돌이 탈출해요. 너무 빠르다 못해 너무 빨라가지고 중력을 이겨내고 지구를 탈출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지구 탈출 속도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대충 계산해 봤을 때 약 초속 10km로 던지면 그 돌은 지구를 탈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궤도를 유지하는 속도는 얼마다? 초속 7km다. 요거를 오늘 기억을 하시면 상당히 재밌는 연구를 할 수가 있는데, 오늘의 주제 보겠습니까? 바로 우주대포예요. 우주대포. 그 말은 무슨 뜻이다? 대포를 쐈을 때 초속 7km로 대포를 쏘면 그 대포알은 인공위성 궤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초속 10km 이상의 속도로 쏴줄 수 있는 대포를 쏘게 되면 그 대포알은 지구를 탈출할 수 있다. 이거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누가 발견을 했느냐? 바로 뉴턴이 되겠습니다. 뉴턴. 물론 뉴턴은 이 짓거리를 하려고 얘기했던 건 아니었지만, 중력에 대한 계산을 했던 것 뿐이었지만, 어쨌든 그 계산을 통해서 어떻게 뭘 알았겠어요? 달이 지구를 도는 것,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 이거에 대해서 가상 실험을 한 겁니다. 인류는 이걸 보고 그럼 대포를 초속 7km로 쏘면 지구를 계속 뺑뺑 도는 인공위성을 만들 수 있겠네? 그러면 대포를 초속 10km로 쏘면은 달까지 갈 수 있겠네? 이 짓거리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게 바로 우주대포 연구의 시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이제 100년이 좀 더 넘은 시기, 정말 그 프랑스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설가죠. SF 소설가 중 한 명인 바로 줄 베른이 다음에 책을 썼습니다. 바로 From Earth to the Moon. 1865년에 썼는데, 이 줄 베른이라는 작가가
진짜 대단한 SF 소설가예요. 예, 엄청 유명하죠. 해저 이만리를 썼던 소설가가 바로 줄 베른이고 이 사람이 진짜 대단해요. 그냥 SF를 막 쓰지 않아요. 이 사람은 자기가 정말 과학자처럼 연구하고 분석을 해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이게 정말 가능한 것까지 대충 그려보고 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주 대포에 대한 가장 개념적인 실마리들을 줄 베른이라는 정말 유명한 SF 소설가가 가장 먼저 제안을 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책의 내용을 살짝 얘기를 해드리면 이 책은 이제 그 배경이 이제 미국의 남북 전쟁 이후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창 이제 1865년이 딱 남북 전쟁이 끝났던 시기거든요, 사실. 그래서 남북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뒤에 할 일을 잃게 된 대포 전문가가 난 이제 이 대포를 우주의 달 착륙을 위해 쓸 거야 하면서 달 착륙을 위한 우주 대포를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정말 그 과학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화약은 뭐로 써야 되며 화약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나무 숯 중에서도 이제 수소와 산소가 많이 함유된 화약을 써서 최대한 추진력을 얻기 위한 그런 방식들에 대한 토론들도 이 소설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이 줄 베른의 이 스페이스건 말 그대로 우주총 혹은 우주대포, 이 우주대포 현대에 와서는 이 우주대포 연구를 하는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베른건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주대포는 이런 식으로 처음 제시가 됐다. 누가? 줄 베른에 의해서. 그래서 이 줄 베른의 책을 필두로 해서 사람들이 이제 달에 대한 환상을 많이 갖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나왔던 게 이제 최초의 SF 영화죠. 1902년에 또 프랑스예요. 조르주 엘리에스라는 감독이 줄 베른의 이 From the Earth to the Moon에 영감을 받은 영화를 만듭니다. 되게 짧은 영화인데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제 천문학자들이 내용은 간단합니다. 약간 줄 베른이랑 달라요.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천문학자들이 모여서 여기 보시면 이게 대포를 쏘면은 달에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천문학자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실제로 대포화를 만들고 이렇게 수백 미터짜리 대포를 만들어갖고 장전해갖고 달에다 발사하는 이런 얘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제 달에 가려면 대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대중들한테 팽배해져 있었죠. 하지만 여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자, 이게 아까 말했죠. 달까지 가려면 속도가 초속 10km야. 초속 10km. 대포를 쏴줘야 되는데 대포 아래 타고 있는 인간은 그걸 버틸 수 있을까? 그 안에 압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거리를 하면은 여기 달에 도착하는 순간 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탔던 건 인간이었을지 모르겠으나 달에 도착했을 때 여기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일지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사실 SF적으로만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인간이 타기는 어렵겠죠. 그러면서 이제 인간이 달에 가는 건 아무래도 좀 SF에 나올 법한 얘기고 아무래도 불가능하겠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던 그때 20세기 초 누가 등장을 했겠습니까? 바로 로버트 고다드입니다. 요거는 또 이제 궤도연구원과 항소연구원이 가장 반가워하는 1919년에 로버트 고다드가 로켓에 대해서 무려 액체 추진제 로켓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죠. 사실 이제 대포보다는 로켓이 맞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제 로버트 고다드가 1919년에 실제로 내 생각에는 우주대포보다는 달을 가려면 로켓이 맞다. 왜냐면 로켓 같은 경우는 그만큼의 속도를 필요로 하진 않잖아요. 엔진이 계속해서 추진력을 얻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중에 인간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속도로 간단 말이야. 그죠? 액체 추진제 로켓을 이용을 하면은 그 당시 이제 고다드가 썼던 책 중에 극단적인 고도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 이런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달 탐사를 위해서 어떻게 액체 추진 로켓을 만들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 정도로 이제 고다드가 처음으로 로켓을 이용한 달 탐사에 실마리를 던졌죠. 그러면서 이제 고다드가 내가 이 책만 썼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그래갖고 내가 보여준다. 뭘 했습니까? 실제로 로켓을 쏘기 시작을 했어요. 요거는 이제 그 뉴멕시코의 로즈웰, UFO로 유명한 로즈웰이죠. 거기서 실험을 했던 연구 장면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첫 번째 실험은 이제 매사추세츠에서 1926년에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1926년에 했던 그 매사추세츠 실험, 그게 이제 최초의 액체 엔진 로켓에 대한 실험으로 기록이 남아 있고, 근데 그 당시의 실험은 첫 번째 실험이기 때문에 사실 액체 추진 로켓은 맞는데 그 당시 고다드가 했던 거는 대충 한 10m 정도 올라갔어요. 10m면 이제 아파트 한 5층 정도 올라간 거야. 그건 좀 아쉽잖아.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에 그 실험 이후에 사실 이제 매사추세츠는 이제 보스턴이나 MIT가 있는 그 주기 때문에 여기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너 여기서 뭐하냐 위험하게. 애초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고다드의 로켓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도 없었고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위험하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고다드가 에이씨 짜증나. 나는 이 로켓을 성공시킬 거야. 로켓만이 우리가 달에 갈 수가 있어.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디를 갔냐면 그래서 뉴멕시코 로즈웰을 간 겁니다. 1930년대부터 뉴멕시코 로즈웰을 가서 계속해서 액체 엔진 로켓 실험을 했는데 왜냐면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뉴멕시코엔 사람이 많이 안 살아요.
미국 내에서 가장 그 인구 밀도가 적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허벌판이기 때문에 고다드가 뉴멕시코 로즈웰에 와서 로켓 실험을 시작을 했죠.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현대 로켓 기술의 기본들이 여기에서 거의 다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고다드가 했던 대표적인 그 연구 성과 중에 하나가 자이로스코프, 그쵸? 기계적인 자이로스코프를 로켓에다 달아가지고 이 로켓이 최대한 그 방향이랑 이런 것들을 비행 자세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했던 것도 고다드가 처음인데, 그런 연구들을 다 뉴멕시코에서 했습니다. 1930년에 이제 처음으로 다시 이제 그 뉴멕시코에서 첫 번째 발사 실험을 했을 때 이 당시에 나름 이제 3m짜리 로켓을 썼는데 이 당시에 나름 609m까지 올라갔어요. 거의 한 그 0.6km 고도까지 올라가는 로켓을 쐈고, 그 뒤에 이제 5년 뒤에 이제 자이로스코프랑 이런 거 다 달아가지고 그 뒤에는 심지어 2.3km 고도까지 올렸습니다. 대단하죠? 이 1935년에 했던 뉴멕시코 실험 같은 경우는 심지어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최초로 음속보다 빠른 로켓을 쏜 실험에 성공했던 그런 실험이었고, 실제로 2.3km 정도의 고도까지 로켓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다드가 뉴멕시코주의 로즈웰이라는 그 허허벌판에서 이 로켓 실험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아무도 이 로켓 실험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로켓 기술이 그냥 이렇게 저무는가 했는데, 사실은 이제 요 바통을 누가 받느냐, 우리 그 또 궤도연구원의 남대과학 랩미팅 주제 중에 하나였죠. 바로 베르너 폰 브라운, 독일의 베르너 폰 브라운이 이 고다드의 연구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2차 세계대전에 V2라는 세계 최초의 장거리 유도탄도 미사일을 만들었죠. 그래갖고 요거를 그 당시 이제 나치 독일에서 보복 무기로 개발이 돼가지고 실제로 그 연합군의 도시를 폭격하는 데 썼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은 무고한 희생자를 많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로켓 기술은 전쟁 무기로서 발전을 했고, 그렇다면 미국이 사실은 이 로켓 기술에 대해서 원천 기술을 고다드가 다 만들어놨는데 막상 그걸 쓴 건 독일이었잖아요. 왜 그러냐? 1944년에 독일이 로켓 만들 동안 미국은 뭘 했느냐? 뉴멕시코에서 딴짓을 하고 있었죠. 뉴멕시코는 당시에는 이제 로켓보다는 원자폭탄에 조금 더 관심이 많았고, 아인슈타인이 이제 독일에서 원자폭탄 만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같다 이래가지고 로켓 대신에 똑같이 이제 뉴멕시코에서 트리니티 사이트에서 최초의 핵실험을 진행을 했죠. 왜 뉴멕시코냐? 사람이 많이 안 살아서. 그리고 사실은 이제 내년에 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새로 준비하는 영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펜하이머. 로버트 오펜하이머가 뉴멕시코에서 이 최초의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을 했는데 1945년 7월이기 때문에 또 아시잖아요. 크리스토퍼 놀란이 항상 그런 거 좋아하는 거, 뭐 맞추는 거 좋아하는 거. 내년에 7월에 오펜하이머가 개봉을 하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 이제 트리니티 사이트에서 최초의 원자폭탄이 터진 게 7월이기 때문에 그걸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사실은 이 원자폭탄을 2차 세계대전 때문에 썼는데 사실은 이제 45년 7월이에요. 뭐 이제 거의 뭐 항복하고 이제 거의 끝날 때거든요. 이 원자폭탄이 완성이 됐잖아. 사실 이거 안 써도 됐었어. 2차 세계대전 때 이거 안 써도 됐는데 아깝잖아요. 기술을 확인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보면 비극이면 비극인데 미국에서 7월에 이 성공을 하고 한 달 뒤에 1945년 8월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일본의 히로시마랑 나가사키에 리틀보이와 팬맨이라는 두 개의 원자폭탄을 터뜨려서 일본의 절대적인 항복을 받아냈죠. 리틀보이는 이제 우라늄의 핵분열을 이용한 거고, 팬맨은 이제 플루토늄 원자폭탄인데 이 두 개의 원자폭탄을 일본에 떨어뜨려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인류의 비극이긴 하지만 원자폭탄이 일본에 떨어진 지 일주일 뒤에 대한민국이 독립이 됐습니다. 오펜하이머 덕분에 대한민국이 독립이 됐다. 인류의 비극이지만 대한민국에는 행복을 가져다준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주대포 특집이잖아요. 우리가 인류가 달에 가기 위해서였는데 대포보다 로켓 기술들이 더 발전을 하면서 사실 인류가 처음으로 달에 착륙을 하게 된 가장 큰 기여는 사실 로켓이 했다. 1969년에 아폴로 11호가 발사가 돼갖고 달에 착륙을 했었죠. 로켓 시대가 열렸고 우주대포는 잠시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빠져가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덕분에 이 사건 이후로 이제 로버트 고다드가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게 됐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오늘의 주제 우주대포 정말 불가능한 것인가? 사실은 생각해보면은 이 우주대포 스페이스건 아직 쓸만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인간만 안 타면 돼. 인간만 안 타면 돼. 지금 이거 보시면은 어떤 걸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속도를 아까 초속 7km 이하로 쏘면은 지구로 떨어지고 초속 7km 이상으로 쏘면은 지구 궤도를 돌기 시작을 하는데 두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급의 대포를 만드는 거, 그리고 조금 더 빨리 쏴서 인공위성을 쏘는 거. 요거
정도는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인간만 안 타면 되니까. 그런 생각을 좀 그냥 자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실제로 할 생각은 잘 못하겠죠 사실. 이런 무모한 생각을 누가 하겠어. 생각만 하지 누가 실천을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실천을 실제로 했었고요. 또 2차 세계대전에 아까 V2가 세계 최초의 탄도 로켓 미사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히틀러가 V2 이후로 마치 V2가 끝이었던 것 같았지만 V3도 만들었었어요. 이 V3가 뭐냐면 일종의 우주 대포 같은 걸 만든 거야. 슈퍼건. 요거는 이제 V2만큼이나 이제 획기적이다. V3라고 명명을 한 거죠. 프랑스 지역에서 대포를 런던에다 쏘자. 실제로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갖고 나름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초속 1.5km짜리 슈퍼 대포를 만들어서 런던에 폭격을 하려는 슈퍼 대포를 실제로 제작을 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연합군이 미리 이거를 알아봐가지고 바로 이거를 폭격을 해서 다 파괴되었어요. 파괴되어서 실제로 쓰지는 못했지만 실제로 과학자들이 계산을 해봤더니 이거 가능할 것 같다. 초속 1.3km짜리 대포를 만들면 런던 폭격 가능할 것 같다. 프랑스에서 이런 연구가 실제로 진행이 됐었다. 아니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V2를 이미 만들었잖아요. 로켓 기술이 이미 완성이 돼 있는 상태인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버전을 또 다른 로켓이 아니라 슈퍼 대포를 만들 생각을 했는가? 2차 세계대전 중에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두 가지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도 21세기에 와서도 왜 우리가 우주 대포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거가 나옵니다. 요거를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로켓과 대포 뭐에 가장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비용 문제. 로켓 한 번 쓰는데 돈 천문학적으로 들죠. 69년에 달에 착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50년 동안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하기 직전까지 유인 달 탐사를 하지 않았던 이유 뭐겠습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로켓 한 번 발사하는데 드는 비용이 천문학적입니다. 왜? 이 액체를 다 싣고 올라가야 되고 추진제가 용량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그걸 발사하는 비용 어마어마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비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 로켓 한 번 만들면 이거 다 버리잖아요. 그리고 한 번 쓰고 지금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재사용 로켓을 만들고 있지만 재사용 로켓을 써도 여전히 비싸요. 그리고 이 당시만 해도 로켓 문제가 뭐겠습니까? 다 버린단 말이야. 이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돈을 드는데 다 버려. 근데 대포 어때요? 대포 한 번 만들면 대포는 계속 쓸 수 있어. 대포 알만 소비돼. 대포 알만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뭐냐? 로켓을 한 번 쏘는데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왜냐면 이거 다 새로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로켓 하나 다시 다 만들어야 돼. 한 번 쏠 때마다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엄청 많이 들죠. 대포 알만 만들면 돼. 대포 알만 있으면 수시간에 한 번씩 쏠 수 있어. 위성을 쏘거나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고 로켓은 기후에 민감합니다. 날씨에 민감해요. 대포 그냥 한 방에 빡 쏘잖아. 한 방에 빡 쏘니까 날씨에 좀 덜 영향을 받는다. 세 가지 장점만 들고 봐도 물론 이제 아직까지 기술 자체가 우주 밖으로 보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기술 자체는 로켓이 훨씬 더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로켓을 쓰고 있지만 만약에 우주까지 쏠 수 있는 대포를 만들 수 있다면 이 대포 정말 가성비 장난이 아니다. 대포의 가성비가 장난이 아니다. 자, 그래서 이 장점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가능성을 믿고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했던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말 이 사람의 인생은 정말 너무나도 파란만장해서 어쩌면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영화로도 만들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인생을 살았던 분이시고 그리고 없다면 무조건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 과학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분인데 바로 제럴드 물이라는 과학자입니다. 1950년대에 제럴드 물이라는 캐나다 출신 과학자인데요. 이 제럴드 물이라는 과학자가 이 우주 대포에 대해서 혹은 이제 슈퍼 대포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현실적이고 우리가 이거를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현실적인 제안을 시작한 과학자로 아시면 되겠고요. 제럴드 물이 이제 캐나다에 있는 그 당시 이제 군사 연구 개발 시설에서 요거를 제안을 해가지고 그 미국의 육군이랑 캐나다 국방부랑 맥길 대학의 지원을 받아서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카르만선이라 그러죠. 카르만선을 넘어까지 나갈 수 있는 대포를 만드는 연구. 그 연구의 계산을 끝내고 제안을 한 제럴드 분의 연구가 상당히 큰 관심을 받고 미국과 캐나다 국방부 등을 통해서 연구가 시작이 되는데 왜냐면 이 연구가 시작된 배경이 이유가 있어요. 관심을 받았던 이유가 로켓이 드는 비용이 워낙 큰데 우리가 데이터를 어쨌든 공해상의 데이터들을
파악을 하려면 로켓을 써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로켓이 비싸니까 그거를 대체해서 아까도 말했듯이 비용을 절감하면서 공해상의 어떤 데이터를 자료를 모을 수 있는 그런데 이제 그 우주 대포를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데이터 수집용으로 그 목적이 아주 상당히 괜찮고 합리적이다. 결론이 나가지고 미국이랑 캐나다 국방부에서 지원을 했죠. 그 지원한 연구가 바로 정말 유명한 연구 중에 하나가 바로 프로젝트 HARP라고 하는 HARP High Altitude Research Project. 그러니까 고고도 연구 프로젝트 HARP라는 연구가 1961년부터 67년에 제럴드 불이라는 캐나다 출신 과학자에 의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실제 진행한 프로젝트 실험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큰 대포 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큰 대포? 여기가 이제 중남미에 있는 작은 섬 중에 바베이도스라는 섬이 있어요. 그 바베이도스 섬 시험장에서 슈퍼 대포를 만들어 가지고 대포 실험을 했었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슈퍼 대포가 실제로 쐈을 때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무려 고도 180km까지 대포알을 올리는 데 성공합니다. 지구와 우주의 경계선이 어디인지 아세요? 지구와 우주의 경계선을 우리가 이제 카르만 선이라고 그러죠. 카르만 라인이 100km. 지금은 이제 좀 수정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80km로 80에서 100km 사이가 지구와 우주의 경계선입니다. 이 위를 올라가면은 인공위성이 이제 궤도 운동을 유지할 수 있어요. 궤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우주 공간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대포알이 네, 고도 180km 위까지 올라간 거예요. 대단하죠. 포신이 얼마나 길었냐면 36m예요. 물론 이제 줄 베른에서 소리났던 그 200m 길이는 아니지만 실제로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제럴드 불이라는 캐나다 과학자에 의해서 약간 똘끼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것 같아. 36m짜리 포를 만들어 갖고 42cm짜리 지름이 진짜 거대한 슈퍼 대포를 만들어 갖고 고도 180km까지 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성공을 하면서 이 제럴드 불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했겠습니까? 돈을 벌어야 되잖아. 결국에는 이 과학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려면 어느 정도 돈이 돼야 되거든요. 돈이 돼야 되는데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거 왠지 인공위성 쏠 수 있겠다. 지금 우리가 로켓 쏴서 인공위성 올려놓고 있잖아요. 인공위성 하나 올리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대포의 장점? 값싸게 물체를 올릴 수 있다. 우주 공간에. 가능만 하다면. 그리고 막 2-3시간마다 인공위성을 쏴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진짜 똑똑한 거예요. 제럴드 불이 이거 내 생각에 이 프로젝트 하프의 다음 플랜은 인공위성을 쏘는 거다. 생각보다 인간은 못 버텨도 인공위성 같은 장비는 생각보다 이 대포의 발사에 버텨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럴드 불이 다음 계획은 인공위성을 대포로 쏴서 올리는 연구를 하겠다. 이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1967년에 이 계획을 진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1967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펀딩이 중지가 됩니다. 이제 인공위성 쏠 일만 남았는데 1967년에 이제 제럴드 불이 나 지금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대포 전문가 이제 세계에서 알아주는 최고의 대포 전문가가 됐어요. 제럴드 불이 1967년에 캐나다 정부와 미국 정부에서 이 프로젝트 하프의 과제를 지원을 끊습니다. 왜냐하면 요 당시쯤 되면 이 우주 대포는 항상 로켓 기술이 밀려왔는데 67년이면은 곧 있으면 로켓으로 달 탐사를 준비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캐나다랑 미국에서도 이게 해보니까 결국에는 우주 연구의 미래는 로켓이 맞는 것 같다 해가지고 1967년에 프로젝트 하프를 종료를 시킵니다. 갑자기 연구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펀드가 막혀가지고 더 이상 이 연구를 진행할 수가 없게 됐어요. 짜증나죠. 근데 제럴드 불이 이것도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약간 이 제럴드 불이라는 과학자가 약간 그 성격이 좀 괴팍하기로 유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정부 관료들이랑도 사이가 실제로 좀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료가 됐고 약간 이제 괴짜였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느냐. 이 과학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길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대포에 대한 연구를 끝낼 수 없어. 회사를 차려요. 직접 회사를 차립니다. 연구 기술들 다 이제 제럴드 불이 다 돌려받고 프로젝트 하프 때 기술들 다 돌려받고 스페이스 리서치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를 차려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이언맨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영감을 받은 게 이제 일론 머스크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이 아이언맨 1탄의 이 아이언맨이 했던 행동들 일론 머스크보다는 사실은 제럴드 불에 가까워요. 왜냐면 이제 세계 최고의 대포 전문가가 됐잖아요. 제럴드 불이 스페이스 리서치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를 차려가지고 대포를 겁나 만들어서 전 세계에
대포를 팔기 시작합니다. 아씨 짜증나네. 내가 순수하게 연구를 해갖고 나를 인류에 기여하는 대포를 만들려고 했는데 나를 잘라? 과제를 잘라? 빡치네. 그럼 내가 돈 벌 거야. 이러고 현존하는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전신이죠. 바로 스페이스 리서치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토니 스타크가 했던 것처럼 뭐 이스라엘, 남아프리카, 이란, 칠레, 대만, 중국에 무차별적으로 무기를 팔기 시작해요. 제럴드 불이 회사를 차려가지고 아주 글로벌하게 상당히 은밀하고 비도덕적으로 무기 딜러가 돼가지고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대포 전문가, 대포 전문 과학자가 세계에서 가장 은밀하고 비도덕적인 무기 딜러로 변신을 해가지고 자신의 대포 기술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돈을 꽤 많이 벌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파란만장한 인생은 이제 시작했어. 이 사람이 1960년대에 이 프로젝트 하프를 한 것도 상당히 대단한 인생이잖아요. 대단한 인생인데 갑자기 펀딩 끊겨서 자기가 무기 딜러가 된 것도 상당히 재밌는 인생인데 이 사람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기를 팔다 못해서 그러니까 약간 뭐 때문에 돈을 모으고 싶었는지 몰라. 그건 나중에 좀 우리가 좀 실마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미친 듯이 무기를 팔기 시작을 했어.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 이 당시에 그 남아프리카가 앙골라랑 쿠바 군대랑 이제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남아프리카가. 근데 유엔에서 이 전쟁하고 있는 국가들의 무기 팔지 마라. 무기 금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유엔이. 제럴드 불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무기 대포 중에 이제 GC45라는 무기의 제조 라이선스를 몰래 팔아요. 몰래 팔아. 남아프리카에 장거리 포병 무기 중에 그 당시 정말 그 엄청나게 유명했던 장거리 포병 무기 바로 이 스페이스 리서치 코퍼레이션에서 만들었던 GC45 요 무기 제조 라이선스를 돈을 많이 준다니까 몰래 팔아갖고 어떻게 되느냐 감옥에 갑니다. 예, 세계 최고의 대포 전문 과학자이자 세계에서 가장 은밀하고 비도덕적인 무기 딜러였던 제럴드 불. 1980년에 이렇게 남아프리카에 유엔 몰래 제조 라이선스를 팔아가지고 1980년에 그 불법 수출한 게 들통이 나서 스캔들이 터져가지고 기소가 되었고 유죄를 인정받아서 그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교도소에서 6개월을 선고를 받고 복역을 합니다. 정말 최고의 불명예죠. 이 사람의 파란만장한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6개월 할만하죠. 어차피 한번 갔다 왔잖아. 무서울 게 없어. 석방된 뒤에는 미국에 상당히 상처를 많이 받았어. 왜냐면 지금 봐봐. 내 프로젝트 하프 정말 나의 거대한 꿈을 이루고자 했던 그 우주대포 프로젝트를 끄는 것도 미국이야. 날 잡아서 쳐넣은 것도 미국이야. 미국에 대한 반감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미국에서 못 살겠다. 심지어 캐나다 사람인데 그죠? 나는 북아메리카에선 도저히 내 인생이 맞지 않다. 여기는 좀 내 인생을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브뤼셀로 갔습니다. 브뤼셀. 유럽으로 갔습니다. 유럽의 브뤼셀로 갔어요. 남들이 봤을 때는 되게 그냥 평범하고 한적한 삶 살기로 했다고 합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아주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요. 남들이 봤을 때는 그런 줄 알았는데 이 제럴드 불 브뤼셀에 가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느냐. 그 당시에 1980년대요. 1980년대 이번 얼굴 보시면 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전쟁 중에 하나죠. 이란 이라크 전쟁이 한창이었어요. 이라크가 이란을 침공하면서 시작된 이란 이라크 전쟁이 발발을 했습니다. 이때 이라크가 무슨 짓을 했느냐. 아까 그 제럴드 불이 감옥에 간 이유 뭐였어요? 남아프리카에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초최신 그 대포 무기 기술 중에 하나인 GC45 또 이제 동맹국인 요르단을 통해서 상당히 불법적인 루트로 이 GC45를 수입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란 이라크 전쟁을 위해서. GC45 어디 거예요? 네, 제럴드 불의 회사 거예요. 여기는 암묵적으로 제럴드 불의 인가가 있었던 거죠. 조용히 브뤼셀에서 살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라크 전쟁에 후원을 주고 있었어요. 이라크에 후원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도대체 왜 이 사람은 왜 계속해서 이런 파란만장한 삶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고 있었는가? 거기에는 이 사람의 순수한 꿈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행동은 순수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의 순수한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줄 베른의 우주대포를 내가 세계 최초로 이루겠다라는 그 꿈을 접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궁극적인 자기 인생에 남기고 싶었던 가장 큰 목표는 바로 우주대포였는데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후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이 연구를 누가 허락을 하겠어. 그것도 이라크에서 진행을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못하고 암암리에 1988년에 제럴드 불의 지휘하에 프로젝트 바빌론이라는 연구를 비밀리에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우주대포를 만들려면 근데 순수했어요. 나름 이제 제럴드 불은 인공위성을 쏘는 게 목표였어. 순수하게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누가 이걸 허락을 하겠습니까? 이라크가 진행을 하겠다는데 아무도 이라크가 이런 대포를 만드는 걸 원하지 않아. 이라크가 이
부품들을 공수해야 되고 이라크에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 그러고 샀냐면 이거 사실 이제 석유 산업에 쓰는 파이프라인이다. 그리고 막 영국의 이제 그 철광소 같은 데서 제조 수입을 했어요. 수입을. 하지만 실상은 프로젝트 바빌론 대포 포신이었는데 그렇게 하면은 아무도 수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영국에다가 이거 그 파이프라인이에요. 네, 석유관 좀 만들어 주세요 하고 이제 주문을 했대요. 근데 문제는 이 석유관으로 대포를 만들 수는 없잖아. 아시잖아요. 엄청난 압력을 버텨야 되는데 우주 대포 만들려면 그래서 이제 베르드불이 설계한 이 대포는 엄청난 압력에 견디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주문을 받은 영국 회사들이 이게 석유 산업용이라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석유 산업에 필요한 파이프라인에 필요한 압력보다 12배가 넘는 압력을 버틸 수 있는 강철 튜브를 만들어 달라는 거야. 근데 이상하게도 생각보다 몇 개는 수출이 됐어요. 안 걸리고 수출이 됐어요. 걸릴 법도 했는데 안 걸리고 수출이 됐어요. 이라크에.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지금 이게 사진이니까 이제 가늠이 안 되실 텐데 이게 지금 포 직경만 해도 이제 1m입니다. 1m. 직경이 1m고요. 길이가 156m예요. 얘네가 계획했던 게 요거는 이제 전체는 아닌데 얘네가 계획했던 프로젝트 바빌론의 우주 대포의 전체 길이는 156m입니다. 직경은 1m, 길이는 156m. 이거 뭐예요? 이거 줄베른이에요. 줄베른. 진짜로 제럴드 불은 정말로 줄베른의 우주대포를 만들고 있었다고요. 어디서? 이라크에서. 진짜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걸 만들다가 이제 점점 뭔가 상황이 뭔가 불안불안하죠. 그러다가 이거가 완성이 됐으면 세계의 우주대포가 완성이 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1988년에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는데 1990년 프로젝트 바빌론을 진행을 했던 제럴드 불이 이 사람은 아직 브뤼셀에 있었어요. 브뤼셀. 진행은 이라크를 통해서 하고 있었으나 브뤼셀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제럴드 불이 이제 아파트를 들어가는 과정에 누가 뚜벅뚜벅 걸어요. 갑자기 총소리가 납니다. 탕탕탕. 그렇게 제럴드 불의 시대가 끝이 났어요. 허무하게. 근데 그 당시에 그의 영원한 꿈이었던 우주대포는 영원히 완성되지 못한 채 제럴드 불의 시대는 허무하게 막을 내립니다. 당시에 그러면은 누가 제럴드 불을 죽였는가? 그 당시에는 누군지 알기가 너무 힘들었어. 당연히 이 암살자가 뒤처리를 다 안 하고 갔겠습니까? 자기가 도망갈 것까지 다 계산을 하고 도망을 갔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초창기에는 누가 제럴드 불에게 총을 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 당시 왜 그랬겠습니까? 제럴드 불이 해놓은 짓이 너무 많았어. 덕이 너무 많아. 제럴드 불이 죽었을 때 이 사람을 죽일 만한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누가 죽였는가 이런 의견이 불분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지금의 조사에서는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이스라엘의 모사드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랬는가? 안 그래도 이제 아랍이랑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라크가 계속해서 뭔가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불안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개발의 중심에 있었던 제럴드 불을 사살을 했던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뉴턴의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해서 줄 베른의 소설이 우주 대포에 대한 아이디어의 구체화가 됐고 그거를 정말 실현하고자 했던 천재 과학자의 인생 제럴드 불의 인생이 이렇게 막을 내리면서 우리가 오랜 시간 꿈꿔왔던 우주 대포에 대한 꿈은 마치 파이프 드림처럼 끝이 났습니다. 여기까지 1부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안될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